나는 예전에 육군 군의관으로 있던 와트슨이다. 나는 우연한 기회에 셜록 홈즈와 함께 런던의 베이커 거리에 있는 하숙집 2층에 살게 되었다. 그런데 그 홈즈는 정말 대단한 사나이였다. 그의 두뇌는 특별한 구조로 되어 있는지 사소한 일에서 실마리를 잡아 진범을 체포함으로써 경시청이 단념한 오리무중의 사건을 해결해 버리는 것이었다. 그는 체력이 뛰어남은 물론 펜싱, 권투, 유도 등 스포츠에도 만능이었고 어떤 강적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었다. 한 집에서 하숙한 것이 인연이 되어 나는 홈즈의 조수로 일하며 어려운 사건 해결에 약간의 도움이 되었던 것이었다. 그 후로 나는 홈즈의 조수 겸 전속 기록자가 되어 홈즈의 활약상을 여러분에게 전하게 되었던 것이다. 나는 사건을 처리하면서 알게 된 메리 모스턴 양과 결혼하였다. 그래서 사건 해결 후 독신인 홈즈와 헤어져서 이제 베이커 거리의 하숙집에서 마차로 10분쯤 걸리는 곳에 나의 병원을 개업했다. 다행히 병원이 잘 되어 홈즈의 생각도 거의 잊어버린 채 환자를 돌보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6월 어느 아침의 일이었다. 아내와 나는 마주 앉아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가정부가 전보를 가지고 들어왔다. 보낸 사람은 셜록 홈즈였으며 그 전문은 다음과 같았다. 와트슨, 이틀쯤 틈이 없겠나? 보스콘 계곡 사건 조사차 떠나려고 하는데 자네가 동행해 주었으면 좋겠네. 그곳은 정말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매우 좋다네. 오전 11시 15분 베딩턴 역에서 출발하는 열차를 탈 예정이라네. 이러한 내용의 편지를 옆에서 함께 들여다보던 아내는 내 표정을 살피면서 당신 가시고 싶어서 좀이 쑤시죠? 하고 말했다. 나는 아내에게 내 속마음이 들킨 것 같아 매우 겸연쩍었다. 그래서 붉어진 얼굴로 아니요, 사실은 망설이고 있었소. 당신을 혼자 두고 하기도 그렇고 또 환자들도 하고 변명하였다. 오, 그래요? 저에 대해선 염려 마세요. 그리고 환자면 앤스트루어서 씨에게 부탁하면 되죠. 사실 그분이 당신보다 솜씨가 더 낫거든요. 호호호호. 아니, 당신 지금 뭐라고 했소? 나는 그렇게 짐짓 화가 난 채 하며 말했다. 그러자 아내는 호호호, 농담으로 그래봤어요. 아무 염려 말고 다녀오세요. 이런 기회에 맑은 공기를 마시는 것도 당신에게 좋을 거예요. 당신 요즘 너무 과로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은 명탐정 홈즈 씨의 단짝이잖아요. 그렇게 아내가 말하자 나는 짐짓 못 이기는 척하며 그럼 당신 말대로 한번 가볼까? 그리고 나는 이해심 많은 아내에게 고마움을 느끼면서 재빨리 여행용 가방을 챙기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30분 후 나는 벌써 밖으로 뛰쳐나와 영업용 마차를 불러 세우고 있었던 것이다. 패딩턴 역에 도착한 것은 11시 전이었다. 홈즈는 벌써 와서 긴 플랫폼을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늘 쓰고 다니는 뾰족한 모자에 긴 여행용 외투를 입은 홈즈는 더욱 껑충하고 여위어 보였다. 홈즈는 성큼성큼 내게로 다가와서 오, 와트슨, 정말 잘 와주었네. 자네가 곁에 있어주기만 해도 나의 추리 능력은 배로 늘어나거든. 촌뜨기 조수를 상대하고 있으면 정말 짜증만 난단 말이야. 하며 나를 매우 반가워하였다. 우리는 곧 열차에 올랐다. 붐비는 시간이 아니었으므로 손님이 몇 명 되지 않았다. 오래간만에 만났는데도 홈즈는 나를 무시한 채 여러 종류의 신문을 사서 읽기 시작했다. 하지만 늘 이런 식이었으므로 나는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찻장 밖의 경치를 바라보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 레딩을 통과했을 무렵이었다. 홈즈는 읽고 있던 신문을 뭉쳐서 커다란 공처럼 만들더니 선반위로 휙 하고 던져버렸다. 그리고는 나에게 와트슨, 지금 보스콘 계곡 사건에 대해 뭔가 예비 지식을 가지고 있나? 하고 물었다. 아니, 전혀 들은 바 없다네. 지난 며칠 동안은 바빠서 신문 볼 틈도 없었단 말이지. 아, 그런가? 그렇다면 그게 오히려 다행이군. 잘못된 예비 지식 따윈 없는 편이 차라리 나으니까 말일세. 신문 기사로 보면 이번 사건은 정말 단순하기 짝이 없다네. 홈즈, 그렇다면 자네가 일부러 갈 필요가 없지 않은가? 아니네, 와트슨. 그런데 그게 그렇지 않거든? 이건 내 체험인데 단순하게 보이는 사건일수록 정말 해결하기가 힘든 것 같아. 특히 이번 경우에는 죽은 사람의 아들이 의심을 받고 있으니까 말일세. 아니, 그럼 살인사건인 겐가? 그렇다네. 내 자네에게 사건의 줄거리를 간단히 이야기해주지. 그렇게 홈즈가 요약해서 들려준 보스콘 계곡의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보스콘 골짜기는 히어포드셔 지방에 있었다. 그곳에서 제일 가는 지주는 존 터너라는 사람인데 그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굉장한 재산을 모아가지고 영국으로 돌아왔다. 터너는 커다란 농장을 여러 개 샀는데 그 중에 하나인 해절리 농장을 그처럼 역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돌아온 찰즈 맥커디라는 사람에게 빌려주었다. 두 사람은 오스트레일리아에 있을 때 꽤 친했던 모양이었다.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도 두 사람의 사이는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마음을 주고받는 친구 같아 보였다. 맥커디에게는 18살 된 아들이 하나 있었고 터너에게는 같은 나이에 딸이 하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아내를 여윈 채 호라비 생활을 하고 있었으므로 이웃 사람들과는 별로 내용이 없었다. 그리고 며칠 전인 6월 3일 오후 맥커디는 해절리 농장을 나와 보스컴 늪지 쪽으로 갔다. 이 보스컴 늪지는 보스콘 골짜기를 흐르는 냇물이 넓어져서 이루어진 것이다. 사실 그날 오전 중에 맥커디는 하인을 데리고 로스라는 도시에 갔었는데 거기에서 하인에게 내가 오후 3시에 어떤 사람을 만나기로 약속했으니까 빨리 볼일을 마쳐야 한다네 하고 두세 번 되풀이해서 재촉하며 말했다. 그리하여 맥커디는 일단 농장으로 돌아왔다가 다시 보스컴 늪지 쪽으로 나간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 길로 영영 돌아오지 못할 사람이 되고 만 것이었다. 해절리 농장에서 보스컴 늪지까지는 약 400m의 거리다. 그 도중에서 맥커디를 본 사람이 약 2명 있었다. 한 사람은 동네 할머니이고 또 한 사람은 터너의 집에서 일하고 있는 크로우더였다. 이 두 사람은 모두 맥커디 씨는 혼자 걸어갔습니다. 당시 동행은 없었어요. 하고 자신있게 증언하였다. 크로우더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증언을 덧붙이고 있었는데 그로부터 몇 분 후에 맥커디의 아들 제임스가 엽총을 들고 매우 빠른 걸음으로 자신의 아버지의 뒤를 쫓아 보스콤 늪지 쪽으로 가는 것을 보았다는 것이었다. 보스콤 늪지는 울창한 숲속에 있으며 늪가에는 키가 큰 수초와 갈대가 우거져 있어서 낮에도 어둡고 기분이 매우 나쁜 곳인데 거기서 맥커디 부자를 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 목격자는 터너 농장 경비원의 딸인 페이시엔스 모우란이었는데 그녀는 그날 보스콤 늪지 근처에서 꽃을 꺾고 있었다. 그런데 높은 목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들어보니 늪가에서 맥커디 부자가 무슨 일 때문인지 몰라도 매우 서로 심하게 말다툼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말만으로 해결이 안 되었는지 마침내 아버지가 아들을 때리려고 했다. 그러자 아들도 지지 않고 팔을 휘둘러 댔던 것이다.
그러한 광경이 너무 무서워 페이시엔스는 애써 꺾은 꽃도 내팽개치고는 집으로 달려가 부모에게 이 사실을 전하였던 것이었다. 그런데 잠시 후 맥커디의 아들 제임스가 경비원의 집으로 급히 뛰어들어 왔던 것이다. 그는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큰일 났어요. 아버지가 늦가에 죽어 있어요. 좀 도와주십시오. 하고 소리쳤다. 그때 제임스는 엽총도 들고 있지 않았고 모자도 쓰고 있지 않았다. 게다가 오른쪽 소매뿌리는 선명한 피로 물들어 있었다. 경비원이 모으라니 서둘러 제임스의 뒤를 따라가 보니 과연 보스콤 늪가의 풀밭에 맥커디 씨의 시체가 뒹굴고 있었던 것이었다. 머리에 난 상처로 보아 매우 무거운 둔기로 여러 번 얻어맞은 것 같았다. 그리고 이를 증명이나 하듯이 시체로부터 2에서 3미터 떨어진 곳에 제임스의 엽총이 버려져 있었다. 이와 같이 증인과 증거가 모두 갖추어져 있었으므로 경찰은 제임스를 아버지 살해 용의자로 서심없이 체포하였던 것이었다. 사건이 일어난 지 이틀 후인 6월 5일 재판이 열렸는데 담당 판사도 아들이 범인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재판이 진행되었던 것이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홈즈에게 모두 전해들은 나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인 것은 너무 분명한 사실이군 그래. 이건 자네가 나설 필요도 없겠는걸? 하고 말했다. 그러나 홈즈는 조용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와트슨, 이건 말일세. 뜻밖에도 눈에 보이는 증거가 틀리는 경우도 많다고 생각하네. 조금 각도를 달리해서 보면 말이지. 똑같은 것이라도 전혀 다른 대답이 나오는 수가 흔히 있다는 말일세. 이번 경우만 해도 그렇네. 분명히 모든 자료가 아들에게 불리하다네. 아들이 범인인 가능성은 아주 많지. 하지만 나는 현장에 나타난 증거와 똑같이 관계자의 직감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네. 이번 사건에서도 제임스의 친구들이 대부분 그가 아버지를 죽였을 리가 없다고 했다네. 그 중에서도 특히 그런 사실을 굳게 믿고 있는 사람이 바로 지주의 외동딸인 터너 양일세. 터너 양은 곧 행동을 개시했다네. 와트슨, 자넨 지난번에 얽힌 실타래 사건 당시에 경시청의 경감을 기억하고 있겠지? 그렇게 홈즈가 물어보자 나는 언뜻 기억이 나서 그 불독 같은 느낌이 드는 바로 그 레스트레이드 경감 말이군. 그러자 홈즈는 맞았네. 자네도 역시 기억하는군. 당시 그 얽힌 실타래 사건으로 말이지. 레스트레이드 경감의 이름은 서부 잉글랜드까지 알려졌다네. 그래서 터너 양은 그 유명해진 레스트레이드 경감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제임스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전보로 부탁했다네. 그러자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혼자 으쓱해져서는 곧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네. 그렇지만 제임스에게 불리한 증거가 너무 많은 것을 알고는 경감은 그 사건을 해결할 자신이 없자 우습게도 나에게 자신의 사건을 슬쩍 넘긴 거라네. 그 바람에 두 중년 신사가 아침 식사도 하는 둥 마는 둥 집을 나서가지고 시속 80km의 맹렬한 속력으로 이렇게 자네와 함께 서쪽으로 달려가고 있는 거라네. 그러한 내용을 듣고 열차가 목적지에 가까워짐에 따라 나는 점차 불안해지고 있었다. 홈즈, 그렇다면 아무리 자네라 할지라도 제임스의 무죄를 증명하기는 정말 힘들지 않겠나? 경시청의 경감이 손을 들었으니 말일세. 섣불리 손을 대었다가 자네 명성에 흠이라도 가면 어쩌나. 그러자 홈즈는 와트슨, 자네가 나를 레스트레이드 같은 친구와 똑같이 취급하면 정말 곤란하다네. 나는 다른 사람들이 무심코 놓쳐버린 매우 사소한 일들에서도 나는 해결의 실마리를 잡을 수 있다네.
자네도 알지 않은가? 예를 들어볼까? 나는 자네 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지만 자네 침실에서는 창문이 한쪽에만 있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다네. 그 말을 듣고 나는 정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자네 말이 정말 맞았어.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걸까? 그러자 홈즈는 내 얼굴을 가리키면서 웃었다. 자네의 면도 자국을 보고 알았다네. 자네는 5월에서 9월 사이에 걸쳐 날씨가 좋은 날에는 일어나자마자 침실의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수염을 깎는 습관이 있었지. 이건 내가 자네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안 사실이라네. 그런데 지금 보니 자네 얼굴에 오른쪽만 깨끗이 깎여 있고 왼쪽은 좀 거칠게 깎여 있더군. 그 이유는 바로 오른쪽은 햇빛이 잘 비쳐 잘 보이지만 왼쪽은 자네 얼굴이 그늘을 만들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네 수염을 깨끗이 깎을 수가 없었던 게지. 이런 작은 일들만으로 자네 침실 한쪽에만 창문이 있다는 결론을 얻은 걸세. 아, 자넨 정말 참으로 대단한 관찰과 추리를 갖고 있군 그래. 이래가지고서야 정말 재채기도 함부로 제 앞에서 못하겠군 그래. 하며 나는 너털웃음을 웃었다. 그러나 홈즈는 매우 진지해 보였다. 나는 말일세, 나의 그 특기를 살려 신문기사를 되풀이해서 매우 자세히 읽어보았다네. 그 결과 맥커디의 아들을 무죄로 만들 매우 유력한 단서를 한두 가지 잡았지. 아니, 뭐라고? 자네 벌써 단서를 잡았단 말인가? 그렇다네. 제임스는 살해 현장에서가 아니라 해절리 농장에 돌아와서 잡혔던 것이었네. 그때 잡으러 간 경관이 너를 아버지 살해 용의자로 체포하겠다 하고 말하자 제임스는 이미 각오한 바가 있었는지 한마디도 항의하지 않고 순순히 수갑을 찼다더군. 그 때문에 재판에서도 제임스는 몹시 불리했다는 걸세. 그렇다면 그는 자신의 태도로 무언에 자백을 한 셈이 아닌가? 아니야, 와트슨, 나는 그렇게 보지 않네. 그때 제임스가 취한 태도는 말일세. 걸핏하면 손쉽게 단정을 내리고 사람을 잡아가는 시골 경찰에 대한 일종의 항의라고 생각했다네. 그 증거로 그가 판사 앞에서는 자신이 결코 아버지를 죽인 일이 없다고 말하고 있었다는 것일세. 아, 그렇군. 정말 뜻밖에도 만만치 않은 청년이로군. 그렇다네. 난 아직 제임스를 만나본 적이 없으니까 그에 대해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아무튼 매우 똑똑한 청년임에 틀림없어 보이는군. 그도 아버지의 시체를 본 순간엔 매우 당황했겠지만 해절리 농장으로 되돌아갔을 땐 어느 정도 자신의 냉정을 되찾을 수 있었겠지. 그리고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고 있는 현장을 어떤 소녀가 본 줄은 그 자신도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을 테지만 말일세. 그는 자신이 사형대로 가는 최단 거리에 있다는 것을 이미 깨닫고 있었다네. 그러니까 그는 법정에서 철저하게 싸우려고 일부러 경관과 상대하지 않았던 것일세. 만일 그가 정말로 아버지를 죽였다면 경관이 체포하러 갔을 때 깜짝 놀란 척 하기도 하고 일부러 화도 냈을 걸세. 그렇군. 하지만 홈즈, 아무리 그래도 그 청년을 사형대에서 구해내기는 자네라도 정말 힘들지 않을까? 지금까지 그보다 훨씬 불확실한 증거로도 많은 사람들이 사형대에 있을로 사라졌으니 말일세. 와트슨, 확실히 자네 말대로야. 하지만 나는 신문에 실려있는 불운한 청년의 진술을 읽는 순간 어떻게든 구해낼 길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네. 와트슨, 자네도 한번 이것을 읽어보게나. 홈즈는 조금 전에 선반지에 내던졌던 신문 뭉치 속에서 지방신문 한 부를 찾아 내게 건네주었다. 평화로운 지방으로서는 매우 큰 사건이었으므로 내용은 크게 다뤄져 있었는데 재판정에서 피해자의 외아들 제임스가
그곳에서 한 증언은 다음과 같았다. 나는 6월 1일 브리스틀시에 나가서 사건이 발생한 6월 3일 낮에 집에 돌아왔다. 그때 아버지는 로스마을에 가시고 집에 안 계셨다. 얼마 뒤 아버지가 돌아오셨다. 마차에서 내린 아버지는 로스마을에 함께 갔던 마부 코온과 두세 마디 무슨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다. 그리고 아버지는 바삐 숲속으로 가셨다. 그 뒷모습을 보고 있던 나는 문득 보스콤 늪지에서 사냥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 엽총을 들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그 도중에 크로우더 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내가 몹시 흥분한 얼굴로 아버지의 뒤를 따라갔다는 것은 크로우더 씨가 잘못 본 것이다. 나는 그때 아버지도 역시 보스콤 늪지를 향해 가셨으리라곤 정말 꿈에도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늪지에서 약 100m쯤 되는 곳에 도착했을 때 저 앞쪽에서 쿠이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랐다. 그 소리는 바로 아버지와 내가 서로를 부를 때 사용하던 신호였기 때문이었다. 아니, 아버지가 이곳에 웬일이지? 하고 아버지가 소리낸 곳을 바라보았다. 아버지는 그곳 보스콤 늪가에 서 계셨는데 나를 보고는 의아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제임스, 이런 곳에서 뭘 하고 있니? 하고 화를 내셨다. 나는 우연히 지나가는 길이었다고 대답하자 거짓말 마라. 너 내 뒤를 밟아왔지? 하고 고함을 지르셨다. 이윽고 아버지와 나는 심한 말다툼이 벌어졌고 끝내는 아버지가 내게 주먹 다짐까지 하기에 이르렀다.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아버지는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우락부락한 사나이들과 함께 일을 했었기 때문에 성격이 매우 거친 분이셨다. 나는 이렇게 되면 도저히 내가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있었으므로 아버지를 피해 해절리 농장 쪽으로 돌아갔다. 그런데 결국 100m도 가지 못했을 무렵 뒤에서 이 세상의 소리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만큼 매우 처참한 비명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깜짝 놀라 되돌아보니 아버지가 풀밭에 쓰러져 있었다. 아버지는 머리에 심한 상처를 입고 있었던 것이었다. 나는 총을 내던지고 아버지를 안아 일으켰으나 아버지는 이내 숨을 거두시고 말았다. 나는 정신이 아득해져 잠시 동안 아버지의 시체를 안은 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러나 곧 경비원 모우란 씨의 집이 그곳에서 가장 가깝다는 것을 생각해내고 도움을 청하러 뛰어갔다. 아버지의 비명을 듣고 달려갔을 당시 내 주위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버지는 무뚝뚝하고 성격이 거칠었지만 누구라도 딱 꼬집어 말할 수 있을 만큼 서로 사이가 나빴던 사람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다. 이러한 내용이 이어지는 그 다음의 기사는 제임스와 검사와의 문답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 검사, 자네 아버지는 죽기 직전에 자네에게 무슨 말을 남기지 않았나? 제임스, 아버지는 당시 두세 마디 입속으로 중얼중얼 했었습니다. 그러나 쥐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말밖에 들을 수가 없었죠. 검사, 쥐라고? 무슨 말을 하려 했는지 알 수 있겠나? 제임스, 전혀 짐작이 가지 않습니다. 아마 헛소리가 아니었을까요? 검사, 자네와 아버지는 늪가에서 심한 말다툼을 했다던데 뒤따라왔다는 이유 외에 또 다른 이유는 없었나? 제임스, 그것만은 정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사, 만일 자네가 말하지 않는다면 자네에게 매우 불리해질 텐데 그래도 침묵을 지킬 셈인가? 제임스, 예, 그래도 하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와 아버지의 말다툼과 아버지의 죽음과는 정말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을요. 검사. 관계가 있고 없고는 재판관이 결정할 문제일세. 쓸데없는 말은 삼가하게. 그리고 자네는 아버지와 자네 사이에만 통하는 신호를 듣고 늪가로 달려갔다고 했는데 그게 사실인가? 제임스. 예, 그렇습니다. 검사. 그렇다면 좀 앞뒤가 맞지 않는걸? 분명히 자네 아버지는 자네가 브리스틀에서 돌아온 것도 자네가 뒤에서 늪 쪽으로 오고 있는 줄도 몰랐을 게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코이 하는 소리를 질러 자네를 부리려고 했을까? 이 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보게. 제임스. 급소를 찔린 듯 매우 당황하며 그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배심원. 비명을 듣고 현장으로 되돌아갔을 때 쓰러져 있는 아버지의 주위에서 뭔가 수상한 걸 보지 못했나요? 제임스. 왼쪽 풀밭에 우독 같은 게 놓여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숨을 거두시고 난 후에 그곳을 다시 쳐다보았을 땐 그 자리에는 없었습니다. 검사. 그렇다면 그 옷이 어떤 색깔이었는지 기억하고 있나? 제임스. 아마 회색이었을 겁니다. 검사. 그렇군. 그럼 그 옷이 아버지의 몸에서 얼마쯤 떨어진 곳에 있었나? 제임스. 아마 10m쯤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제가 아버지를 안아 일으키고 있는 사이에 누군가 가져간 게 틀림없어 보입니다. 검사. 10m라면 상당히 가까운 거릴세. 자네가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걸? 제임스. 저는 그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고 또 아버지 때문에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이러한 신문 기사의 내용을 2번 되풀이해서 읽은 뒤 홈즈를 향해 말했다. 이 검사는 정말 꽤 날카로운 머리를 가진 사람이로군.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걸 모를 텐데 코이라는 신호를 어째서 했을까 하고 매우 날카롭게 추궁해서 제임스를 궁지에 몰아넣고 있었네. 그러자 이에 대하여 제임스는 아버지가 죽는 순간에 쥐라는 의미의 말을 했다는 둥 회색 의도시 있었는데 아버지를 안아 일으키는 사이에 없어졌다는 말도 했고 정말 알 수 없는 말만 하고 있다네. 아무래도 믿을 만한 진술이 못 되는 것처럼 생각되는군. 그러자 홈즈는 빙그레 웃었다. 그렇겠지. 검사나 자네의 상식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는 아닐세. 그러나 나는 쥐와 쿠이라는 이 2마디 말을 단서로 해서 이 사건을 파헤쳐 보려고 한다네. 그건 그렇고 이제 몹시 시장한걸? 이제 20분 있으면 스위든에 도착하니까 곧 뭔가 맛있는 걸 사 먹을 수 있겠지. 그렇게 우리가 탄 열차는 아름다운 스트라우드 골짜기를 지나 6월의 태양 아래 반짝이며 계속 달렸다. 그리하여 오후 4시가 조금 지나서 보스콘 골짜기의 작은 도시 로스의 중앙역에 도착했다. 그리고 플랫폼에 내려서자 키가 작지만 매우 튼튼한 체격의 사나이가 성큼성큼 다가왔다. 그는 바로 얽힌 실타래 사건으로 알게 된 경시청의 레스트레이드 경감이었다. 홈즈 씨 그리고 와트슨 박사님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호텔은 미리 잡아놓았습니다. 자, 저 마차를 타시죠. 제가 안내하겠습니다. 그렇게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마치 로스시에서 여러 해 동안 살아온 사람같이 매우 민첩하게 움직였다. 호텔은 생각했던 것보다 매우 깨끗했다. 방 안에 들어가 홍차를 시켜 마시고 있으려는데 그때 방문을 두드리고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들어왔다. 홈즈 씨, 마차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지금은 1년 중에 가장 해가 긴 계절입니다. 지금 곧 현장을 보러 가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홈즈는 뜻밖에도 아니, 내일부터 일하도록 하죠. 하고 말했던 것이었다. 그러자 레스레디 경감은 알 수 없는 일이라는 듯 고개를 갸우뚱거렸다. 아니, 홈즈 씨는 늘 범행 현장을 함시라도 빨리 보고 싶어 하시는데 내일부터 일하시겠다니. 허허, 아무래도 이 사건의 흐름을 홈즈 씨도 바꾸기가 불가능할 것 같으니 아예 단념하고 계시는 건 아닌가요, 홈즈 씨? 그런데 이상하게도 안색이 참 좋으신데 무슨 좋은 일이라도. 그러자 홈즈는 네, 기합 덕분이죠 하면서 빙그레 웃었다. 네? 그건 무슨 뜻이죠? 기압계 바늘은 이 부근이 고기압권에 들어서 있음을 나타내고 있어. 게다가 기온은 섭씨 24도, 풍속이 3m, 그리고 호텔은 깨끗하고 공기는 맑지 않소. 그래도 기분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건 병이겠죠. 안 그렇소? 레스트레이드 경감. 하하하. 그러자 경감은 참. 그렇게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면서 홈즈 씨는 마치 이곳에 소풍하러 온 것 같은 말씀을 하시는군요. 방금 하신 말씀을 터너 양이 들었다면 과연 뭐라고 할까요? 터너 양이라 그게 누구였더라? 나는 그 순간 홈즈가 일부러 시치미를 떼고 있다는 것을 알아챘다. 그러나 레스레이드 경감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다소 혼자 흥분하며 말했다. 아니 홈즈 씨, 그렇게 무책임한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터너 양은 바로 제임스 맥커디 청년의 무죄를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의 지휘자 격이지요. 게다가 홈즈 씨를 이곳으로 모신 후원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런 사람의 이름을 잊어버리시다니요. 그때 호텔 앞에 마차 서는 소리가 들렸다. 그분이 벌써 이리로 찾아오는군요. 정말 적극적인 아가씨군요. 그러면서 창밖을 내다보고 있던 레스트레드 경감은 말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아가씨가 우리의 방으로 바삐 들어왔던 것이었다. 그녀의 푸른빛이 도는 눈은 별처럼 반짝였으며 앵두처럼 새빨간 입술에 양볼은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내가 지금까지 만난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미인인 것만 같았다. 그녀는 홈즈와 내 얼굴을 번갈아 보면서 두 분 중에 어느 분이 셜록 홈즈 씨인가요? 하고 물었다. 그러나 여자의 날카로운 직감으로 곧 알아차렸는지 홈즈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아마 선생님이 홈즈 씨죠? 정말 잘 오셨습니다. 저는 제임스와 어렸을 때부터 사이좋게 지내왔으므로 그 성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답니다. 그는 정말 아주 부드러운 마음씨를 지니고 있어서 파리 한 마리조차 죽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제임스가 아버지를 죽이다니 정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랍니다. 반드시 진범은 따로 있을 거예요. 홈즈 씨도 저와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이렇게 저를 위해 일부러 와주셨겠지요. 그러자 홈즈는 매우 흥미롭다는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렇습니다, 아가씨.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는 가장 믿음직한 조수인 와트슨 박사와 함께 이곳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자 터너 양은 그것 보세요 하며 도전적인 눈으로 레스레이드 경감을 쳐다보았다. 당신은 처음부터 이 지방 경찰이나 검사와 똑같은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홈즈 씨는 저에게 희망을 주셨답니다. 역시 홈즈 씨는 명탐정이시군요. 하고 터너 양이 말하자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정말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어깨를 움츠려 보였다. 홈즈 씨는 단지 아가씨께 위로의 말을 하신 것뿐입니다. 그러자 터너 양은 세차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렇진 않을 겁니다. 저는 모든 걸 알 수 있어요. 제임스가 검사에게 도저히 할 수 없었던 말도, 그리고 늦가에서 아버지와 아들이
다투고 있었던 것도 모두 저하고 관계가 있는 일일 겁니다. 그러자 아가씨와 관계가 있다니 그게 무슨 말이죠? 하고 홈즈가 물었다. 네, 홈즈 씨에게는 모든 걸 말씀드리겠어요. 사실 제임스는 저와의 결혼 문제로 여러 번 아버지와 말다툼을 했답니다. 아마 이번에도 그 일로 그랬을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는데 돌아가신 맥커디 씨가 결혼을 승낙하지 않았던 모양이죠. 홈즈의 이런 질문에 터너 양은 얼굴을 붉히며 세차게 고개를 가로저었다. 아니요, 그 정반대랍니다. 저와 제임스는 남매처럼 사이가 좋았지만 결혼 같은 건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2개월쯤 전부터 갑자기 맥커디 씨가 우리 두 사람을 억지로 결혼시키려 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랬나요? 그렇다면 당신 아버지도 이 결혼에 찬성했던 것일까요?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는 절대로 반대하셨어요. 그러자 홈즈는 낮게 한숨을 쉬었다. 그렇다면 두 사람의 결혼을 찬성한 사람은 돌아가신 맥커디 씨 혼자뿐이었군요.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결혼에 대한 것은 처음부터 무리였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홈즈는 어떤 새로운 사실을 캐내려는 듯한 눈초리로 터너 양을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관찰하더니 터너 양, 내일쯤 당신 아버지를 뵙고 싶은데 사정이 어떠신지요? 하고 물었다. 홈즈 씨, 아쉽게도 아버지께선 지금 병으로 누워 계신답니다. 아니, 병으로요? 그게 언제부터였습니까? 저희 아버지는 몇 년 전부터 신경쇠약으로 고생하셨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누워 계실 정도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으로 충격을 받으셨는지 결국 자리에 누우셨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터너 양의 아버지는 맥커디 씨와 여간 친하지가 않았다더군요. 혹시 언제쯤부터 친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건 아마도 오스트레일리아의 금광 시절부터라고 저는 들었어요. 금광 시절부터의 친구라. 그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다면 터너 씨는 거기에서 지금의 재산을 모으셨겠군요. 네, 아버지가 그렇다고 하셨어요. 알겠습니다. 정말 많은 참고가 되었습니다. 그럼 홈즈 씨, 저는 이만 실례할게요. 현재 아버지의 병이 매우 무겁답니다. 그래서 제가 곁을 떠나면 아버지께서 매우 싫어하시기 때문에 저는 서둘러 곧 돌아가야만 합니다. 홈즈 씨, 만일 제임스를 만나시면 저만은 그가 아무 죄가 없다는 것을 굳게 믿고 있다고 꼭 좀 전해주세요. 터너 양은 그렇게 몇 번이나 다짐을 하고 올 때와 마찬가지로 훌쩍 바삐 돌아가 버렸다. 그녀가 탄 마차의 바퀴 소리가 들리지 않게 되자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불만에 찬 얼굴로 말했다. 홈즈 씨, 나중에 실망을 안겨줄 게 뻔한데 어째서 그런 위안의 말을 하신 건가요? 그녀에게 이건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아니요, 나는 진심으로 말한 거요. 미안하지만 제임스를 만날 수 있도록 수속을 밟아주지 않겠소? 아무래도 오늘 밤으로 그의 이야기를 들어두는 것이 좋을 것 같소. 그리고는 곧 홈즈와 레스레이 경감이 함께 나가버렸기 때문에 나는 혼자 호텔에 남게 되었다. 나는 소파에 드러누워 내 나름대로 이번 사건을 생각해 보았다. 아름다운 터너 양의 입을 통해서 들어서 그런지 제임스의 무죄가 마치 분명한 사실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일단 제임스의 말을 믿고 하나씩 나름대로 추리를 해나가기 시작했다. 제임스가 아버지와 헤어지고 나서 100m쯤 걸어갔을 때 비명이 들렸다. 그래서 급히 되돌아가 보니 아버지는 머리에 치명적인 상처를 입고 쓰러져 있었다. 그 상처는 머리의 어느 부분에 생겼을까?
그리고 상처의 모양은 어떠했을까? 나는 의사로서의 흥미를 느꼈으므로 보위를 시켜서 사건 직후에 이 지방의 신문을 가져오게 했다. 그리고 신문에는 외과 의사의 증언이 상세히 실려 있었다. 그에 따르면 맥커디 씨는 두정골의 왼쪽 부분의 3분의 1과 부두골을 둔기로 세게 얻어맞았다는 것이었다. 나는 내 머리에 그 언저리를 손으로 만져보면서 그 위치를 강타하려면 앞쪽에서는 우선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렇다면 뒤쪽에서 때린 셈이 되니 아버지와 마주서서 말다툼을 하고 있던 제임스에게는 매우 유리한 조건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이 말을 홈즈에게 한다면 제임스를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버지가 돌아섰을 때 죽였다고 말할 걸세 라고 말할 것이 틀림없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가 죽기 전에 말한 이상한 헛소리 가운데 쥐를 뜻하는 레트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내 의학적인 상식에 의하면 그처럼 세게 얻어맞고 죽어가는 사람은 보통 헛소리를 하지 않는다. 만약 기력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뜻밖에도 분명한 말을 남기고 죽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맥커디는 의지가 강한 사내였으므로 자기가 왜 그런 변을 당했는지를 아들에게 알려주고 죽으려 했는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나 나의 빈약한 상상력 탓인지 레트라는 마치 쥐를 말하는 한마디만을 가지고는 그 뒤의 이야기가 전혀 이어지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나는 제임스가 보았다던 현정으로부터 10m 남짓한 곳에 떨어져 있던 회색의 우드에 대해 생각을 다시 해보았다. 그곳은 제임스가 아버지를 안아 일으키고 있는 사이에 마치 연기처럼 사라져 버렸다고 했다.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자가, 아니 아마 진범이 당황해서 떨어뜨리고 간 모양이다. 그리고 그는 정말 대담하게도 제임스가 등을 돌리고 있는 사이에 그것을 주워가지고 도망간 것일 것이다. 제임스에게 불리한 상황이지만 그에게 유리한 자료도 상당히 있구만. 분명 홈즈라면 그의 누명을 벗겨줄 수 있을 게야.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 홈즈는 밤늦게야 혼자서 호텔로 돌아오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의자에 앉자마자 정말 이곳은 여전히 고기압일세.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아마 내일은 비가 오지 않을 걸세. 그렇게 비만 내리지 않는다면 어쩌면 살해 현장에서 뭔가 발견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지. 하고 홈즈는 말했다. 아니 홈즈, 자넨 지금 제임스를 만나고 왔자는가? 그렇다네. 하지만 수억은 없었네. 나는 제임스가 진범을 알고 있으면서 혹시 숨겨주고 있으려니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그는 정말 모르는 것 같이 보였다네. 아무튼 제임스는 정말 호감이 가는 청년일세. 그랬나? 그런데 어째서 제임스는 그렇게 아름다운 터너 양과의 결혼을 망설이고 있었을까? 제임스만 적극적으로 나왔다면 성립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인데 말일세. 그렇지. 나도 정말 그 점이 이상하다고 느껴서 그것을 조사해 보았더니 제임스에게도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 있더군. 제임스는 2년 전에 일이 있어서 브리스틀시에 3개월쯤 머무른 적이 있었다네. 그런데 그때 술집 여급에게 반해서 그만 정식으로 결혼을 한 적이 있다는군. 이건 물론 자신의 아버지에게도 비밀로 했던 일이지. 그런 줄을 꿈에도 모르는 아버지는 터너 양과의 결혼을 한사코 권했던 걸세. 제임스도 실은 터너 양을 마음속으로는 무척 사랑하고 있었지만 그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었던 걸세. 그렇다고 고집불통인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털어놓을 수도 없었던 것이지. 그래서 결혼 이야기만 나올 때마다 아버지하고 매우 심하게 말다툼을
했던 거라네. 홈즈, 자넨 하필이면 술집의 여급 따위에게 반했다는 투로 말을 하는군. 어떻든 그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고 있었을 게 아닌가. 그랬었지. 처음 두 사람이 결혼을 했을 땐 말이야. 그런데 제임스가 살인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그 여자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남자에게로 달아나 버렸단 말일세. 그 말을 듣자 나는 거참, 나도 모르게 한숨을 쉬게 되었다. 만일 제임스가 범인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도대체 누가 죽였을까? 글쎄, 아직은 알 수 없지만 맥커디 씨가 늦가에서 오후 3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던 인물이 정말 그 열쇠를 꼭 쥐고 있을 거란 말일세. 그 사람이 아들 제임스가 아니라는 건 이제 확실하다네. 맥커디 씨는 아들이 브리스틀에서 돌아왔다는 걸 하나도 모르고 있었으니 말일세. 그런데 맥커디 씨는 아들에게만 통하는 쿠이라는 소리를 했다는 것이라네. 이 두 가지 관계를 밝혀낼 수만 있다면 이 사건은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란 말이지. 아무튼 오늘 밤은 이제 일찍 자고 내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나. 홈즈의 일기예보대로 다음 날은 상쾌한 아침이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9시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마차로 우리들을 마중하러 왔으므로 우리는 그것을 타고 보스콘 계곡으로 향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마차가 흔들리는 대로 몸을 맡긴 채 홈즈 씨, 어제 의사에게서 들은 이야기인데 터너 양의 아버지의 병이 꽤 중하다더군요. 하고 말했다. 그러자 홈즈는 그렇군요. 그런데 그분 나이는 몇 살이나 되었습니까? 하고 물었다. 네, 터너 씨는 60살쯤 되었는데 오스트레일리아 시절에 무리한 탓인지 실제로는 한 80살쯤 되어 보인다더군요. 게다가 이번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의 몸이 더욱더 약해졌답니다. 내 정신전복에 이런 중요한 보고를 잊고 있었군요. 죽은 맥커디 씨는 대주주인 터너 씨에게는 정말 큰 은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터너 씨가 맥커디 씨에게 해절리 농장을 그냥 공짜로 빌려주었다더군요. 그러자 홈즈는 그래요? 그건 정말 귀가 번쩍 뜨일 소식이군요. 네, 그렇다더군요, 홈즈 씨. 터너 씨는 그 밖에도 여러 가지로 맥커디 씨를 돕고 있었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옛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며 이웃 간에도 칭찬이 터너 씨에 대해서 자자했다고 하더군요. 그러자 홈즈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님, 미담을 헐뜯는 것 같아 좀 안 됐지만 그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맥커디 씨라는 사람은 거의 빈손으로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나와서 터너 씨에게 하나에서 10까지 모조리 신세를 져오고 있었어. 게다가 자기 아들을 억지로 터너 씨의 딸과 결혼시키려 하고 있었단 말이오. 그런데 터너 씨가 처음부터 이 결혼에 절대 반대라고 하니 이건 정말 이상하지 않습니까? 만일 그와는 반대로 터너 씨 쪽이 두 사람의 결혼을 우기고 나왔더라면 그나마 이해가 되겠지만 말입니다. 그러자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홈즈 씨, 세상에는 납득이 가지 않는 일이 정말 수두룩합니다. 홈즈 씨처럼 사소한 것까지 파헤치는 것도 이러한 사건 해결에는 나쁘진 않겠지만 사건을 해결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적인 일일 것입니다. 게다가 나는 정말 큰 것을 단단히 잡고 있답니다. 라며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자신감에 넘친 어조로 말했던 것이다. 그러자 홈즈는 그렇군요. 그럼 그 큰 것이란 게 뭡니까? 그러자 맥커디 씨를 죽인 것이 그의 아들인 제임스인 것은 정말 햇빛같이 분명하며 이에 반대하는 주장은 달빛처럼 희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홈즈는 빙그레 웃으며
안개 속에 있는 사람은 그 희미한 달빛을 찾아서 헤맨다. 라는 시를 당신은 읽지 못했나 보군요. 하고 말했다. 그러한 이야기가 오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홈즈는 마차가 가는 길 왼쪽을 손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아, 저게 해절리 농장인가 보군요. 독수리가 날개를 펼친 것처럼 널따란 슬레이트 지붕의 2층 집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흰색 벽에는 누런 이끼가 끼어있고 창문이란 창문에는 모두 덧문이 내려져 있었으며 굴뚝에서는 연기 한 점 피어오르지 않았다. 개도 주인의 죽음을 슬퍼하는지 뜰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낯선 사람을 보고도 짖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었다. 우리는 곧 현관으로 다가갔다. 그러자 가정부가 침울한 얼굴로 우리를 맞아주었던 것이다. 홈즈는 곧 그녀에게 맥커디 씨가 죽은 날 그가 신고 있던 구두를 보여달라고 부탁했다. 그리고 이어서 사건 당일에 신었던 게 아니라도 좋으니 아들 제임스의 구두도 가져와 달라고 부탁하였다. 홈즈는 두 켤레의 신을 나란히 놓고 여기저기 치수를 재더니 고개를 끄덕이며 정원으로 나아갔다. 그리고 곧 살해 현장인 보스콤 늪지를 향해 홈즈는 걸음을 옮긴 것이다. 그의 표정은 아까와는 매우 딴판이었다. 홈즈의 눈썹은 치켜 올라가고 그의 두 눈이 매우 차갑게 빛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의 홈즈는 베이커리 거리의 하숙집 소파에 앉아 파이프를 문 채 조용히 생각에 잠겨있던 홈즈와는 정말 전혀 다른 사람만 같았다. 베이커 거리의 홈즈밖에 모르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홈즈와 마주친다고 해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그냥 지나쳐 버릴 것이다. 이럴 때는 아무리 홈즈에게 말을 걸어도 절대로 대답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나는 이미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잠자코 레스트레이드 경관과 함께 홈즈의 뒤를 따라갔다. 숲속으로 들어감에 따라 땅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늪이 가까워지는 모양이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발자국이 길 위에 찍혀 있었다. 홈즈는 때때로 멈춰 서기도 하고 아주 빨리 걸어보기도 했다. 한 번은 너무 오랫동안 같은 곳에 서 있었으므로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아니 왜 이런 곳에서 시간을 보내나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러나 홈즈가 아무런 까닭 없이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던 나는 잠자코 그의 곁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이윽고 우리 일행은 보스콤 늪가에 닿았다. 늪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작게 보였다. 그곳은 늪이라기보다 마치 큰 웅덩이 정도로 보였던 것이다. 그러나 숲속에 있는 데다가 수초와 갈대가 매우 무성해서 마치 괴물이라도 나올 듯 해보였다. 그런데 늪 저쪽으로 숲의 나무보다 높게 솟은 붉은 탑이 살짝 보였다. 저게 터너 씨의 저택이죠. 그리고 늪지 쪽은 맥커디 씨, 그리고 건너쪽은 다시 터너 씨의 땅입니다. 하며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그걸 알고 있는 것이 무슨 큰 자랑거리라도 되는 듯 말했다. 그러자 홈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홈즈는 맥커디 씨의 시체가 발견된 장소를 가리켜달라고 경감에게 말했다. 그러자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갈대가 우거진 늪가로 우리를 안내했다. 그것은 깊은 숲이 끊어진 곳에 위치한 폭이 20m쯤 되는 매우 축축한 풀밭이었다. 홈즈 씨, 시체는 여기 뒹굴고 있었습니다. 하고 경감은 말했지만 그가 말하지 않았더라도 현장은 한눈에 알 수가 있는 상태였던 것이다. 풀밭에는 아직도 사람이 당시에 쓰러졌던 흔적이 매우 뚜렷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때 홈즈는 사냥개처럼 그 주위를 매우 부지런히 돌아다니더니
레스트레이드 경감님, 당신은 무슨 일로 이 늪 속에 들어갔었죠? 하고 물었다. 그러자 경감은 흠칫 놀라며 그건 혹시 범인이 흉기를 집어던지진 않았나 갈고랑이로 조사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홈즈 씨는 내가 어떻게 그 늪 속에 들어간 걸 알고 계셨죠? 그러자 그건 말입니다. 당신의 그 몸집에 어울리지 않게 큰 발자국을 남기고 갈대밥 속으로 사라졌기에 하는 말입니다. 이런 다른 발자국도 많이 남아있군 그래. 마치 물소태가 짓밟고 지나간 것 같군. 이렇게 되기 전에 내가 왔었더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말이지. 하지만 이제와 후회한들 소용없으니 그냥 마음을 고쳐먹고 조사나 계속해야겠어. 이건 제인스와 함께 달려온 경비원의 발자국이로군. 이렇게 발자국이 많지만 중요한 건 세 가지뿐이야. 그렇게 중얼거리던 홈즈는 자신의 주머니에서 큰 돋보기를 하나 꺼내들더니 자신의 레인코트를 젖은 땅 위에 깔고 엎드린 다음 시체가 있었던 장소를 세심하게 돋보기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러더니 홈즈는 우리에게 설명한다기보다 마치 혼잣말처럼 중얼중얼 거리고 있었다. 이건 모두 제임스의 발자국이군. 걸어갔을 때 것이 2번. 그리고 달려갔을 때 것이 1번. 뒤꿈치는 전혀 찍혀있지 않고 앞부분만 반쯤 찍혀있는 것이 아버지의 비명을 듣고 아마 바쁘게 뛰어왔을 때일 것이겠군. 그렇다면 제임스가 검사에게 한 말과 일치한다는 건데. 그리고 이건? 그렇군. 아버지가 빙빙 돌아다녔을 때 것이겠구나. 이건 그가 누군가를 초조히 기다리고 있었다는 증거야. 그 누군가가 정말 누구인지를 알았으면 좋을 텐데 말이야. 아니, 저건 뭘까? 옳지, 알았다. 엽총의 개머리판 흔적이군. 아들은 엽총의 개머리판을 땅에 짚고 당시의 아버지 말을 듣고 있었군 그래. 그리고 홈즈는 한동안 말이 없이 살피더니 무언가를 발견한 듯 다시 혼자 중얼거리듯 말하기 시작했다. 이게 뭘까? 오, 알았다. 살금살금 다가온 발자국이군. 조심스럽게 접근한 발자국이야. 게다가 끝이 정사각형으로 된 정말 진기한 구두로군. 그런데 왔다가 돌아가고 또 왔다가 다시 돌아갔으니. 그래. 제임스가 말한 대로 회색 웃옷을 가지러 왔던 자였나 보군. 역시 그런 거였어. 이제 제3의 사나이의 정체를 알만하군 그래. 자, 그럼 이번에는 이 발자국이 어느 쪽으로 향해 있느냐가 문제인데 말이야. 그러더니 홈즈는 마치 사냥개처럼 그 부근을 분주히 돌아다녔다. 그리고 수백 년 묵은 듯한 너도 밤나무 밑을 빙빙 돌던 홈즈는 갑자기 기쁜 듯이 말했다. 생각대로였어. 정말 그랬었군 그래. 하하. 그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호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더니 나무 밑에 쌓인 먼지 같은 것을 매우 소중하게 그곳에 집어넣었다. 그리고 봉투가 가득 차자 이번에는 너도 밤나무의 줄기 껍질을 돋보기로 열심히 조사했던 것이었다. 그러다가 몇 미터 앞을 위에 조금 크고 갸름한 돌이 굴러있는 것을 보더니 그곳으로 얼른 달려가 조심스럽게 손수건으로 싼 다음 자신의 레인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그러더니 홈즈는 다시 그 진기한 구두 발자국을 찾아 더듬어 나갔던 것이었다. 이윽고 큰 길로 나서자 이어져 있던 발자국이 끊어지고 말았다. 그러자 홈즈는 매우 만족스러운 듯 웃으며 말했다. 정말이지 재미있는 사건이야. 하고 혼자 말하며 미소를 지었던 것이다. 잠시 후 홈즈는 100m쯤 떨어진 곳에 있는 회색의 오두막집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곳이 제임스가 달려간 터너 농장 경비원의 집인가 보군. 잠깐 가서 모란 씨를 만나고 올 테니 자네는 이곳 마차에 가서 잠시 기다려주게. 네, 가서 편지 한 통 쓴 다음 건네주면 되니까 말일세. 곧 끝날 걸세. 그리고 과연 홈즈는 채 10분도 되지 않아서 다시 내게 달려왔다. 그리고 마차가 달리기 시작하자 홈즈는 무슨 생각에서인지 아까 숲속에서 주운 크고 갸름한 돌을 꺼내며 자, 여기 레스레디 경감 좋은 걸 하나 드릴까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 하며 레스레디 경감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홈즈는 이것이 바로 보스콤 늪지 살해 사건의 흉기였습니다. 그러자 레스트레이드는 그것을 빼앗다시피 받아주었던 것이었다. 그런데 홈즈 씨, 흔적이 전혀 없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돌이 흉기였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건 말입니다. 이 돌이 놓여있던 곳의 풀의 모양을 보고 알았습니다. 이 돌이 놓인 지 만일 오래되었다면 그 밑엔 결코 풀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돌 밑엔 풀이 이미 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리에 놓인 지 2일에서 3일밖에 되지 않았다는 증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계속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런 상태에 있는 건 이 돌뿐이었어. 게다가 이 돌의 생김새가 피해자의 머리에 나 있는 상처 모양과 아주 비슷하단 말이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가해자 이름은 혹시 아셨습니까? 그렇게 경감이 조금 들뜬 목소리로 홈즈에게 물었다. 그건 말입니다. 가해자는 키가 크고 왼손잡이였습니다. 그리고 범인은 오른발이 약간 부자유스럽고 매우 튼튼한 사냥용 구두를 신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범인은 회색의 웃옷을 입고 인도산의 고급 여성연을 즐겨 피우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자는 여성연을 피울 때 홀더를 사용하고 호주머니에는 날이 묻은 주머니 칼을 넣고 다닐 것입니다. 자, 레스트레드 경감님, 이 정도로 특징을 말했으면 이름을 제가 다 가르쳐 준 것이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러자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진지하게 듣다 이제는 비웃듯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홈즈 씨, 방금 당신의 그 말을 재판정에서 한번 해보십시오. 배심원들은 아마 들은 채도 안 할 겁니다. 그러자 홈즈는 이런 모처럼 내가 경감님께 친절하게 힌트를 주었는데도 이것을 이용하지 않겠단 말이군요. 그렇다면 나는 내일만 계속 할 수밖에. 나는 이제 점심을 먹고 나서 호텔에서 사람을 만난 다음 밤차로 런던으로 다시 돌아가겠소. 그러자 경감은 어처구니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홈즈 씨도 꽁무니를 빼시는군요. 터너 양에게 큰 소리를 쳐놓고 이제 잘 안 되니까 홈즈 씨는 아마 부끄러워진 모양입니다. 그러자 홈즈는 글쎄요, 그건 두고 보면 아시겠죠. 아무튼 터너 양의 얼굴을 바로 쳐다볼 수 없게 된 것만은 정말이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건만은 정말이지 말끔히 해결해 놓고 가겠소. 그러자 경감은 홈즈 씨, 이건 정말 힘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간단히 말하다니 정말 너무 무책임한 것 같군요. 하며 레스레디 경감이 홈즈를 나무라듯 말했다. 그러자 홈즈는 난 책임을 다했소. 그리고 사건은 이미 해결됐단 말이오. 그러자 경감은 놀라며 아니 그렇다면 범인이 누구란 말입니까? 그러자 홈즈는 피식 웃으며 하 정말 당신은 아까 내가 한 말을 뭘로 들은 거요? 게다가 내 말을 비웃었잖소. 그건 이미 당신의 권리를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요. 이런 홈즈의 말은 매우 조용했으나 또한 매우 완강했던 것이었다.
이윽고 마차는 레스트레이드 경감이 묵고 있는 호텔 앞에서 멎었다. 레스트레이드 경감은 몹시 불만에 찬 얼굴로 마차에서 내렸다. 그리고 마차는 다시 달려서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 앞에까지 달려갔다. 우리는 호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사건은 해결되었다고 하면서도 홈즈는 어쩐 일인지 몹시 기분이 언짢은 것만 같았다. 홈즈는 음식을 절반 이상이나 남긴 채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더니 이윽고 입을 떼었다. 이보게 와트슨, 난 말이지 지금 정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몹시 망설이고 있다네. 내 자네에게 자세히 이야기를 해줄 테니 한번 자네의 의견을 내게 들려주게나. 홈즈, 정말이지 무슨 사정인지는 모르겠나만 어서 말해보게. 그러지. 내가 자네와 함께 이곳으로 오는 열차 안에서 제임스의 이야기 가운데 기묘한 점이 두 군데 있다고 자네에게 말했던 걸 기억할 걸세. 그 중에 하나는 아들이 보스콘 골짜기로 돌아온 줄 모를 아버지가 쿠이 하고 소리친 것이었고, 또 하나는 아버지가 죽기 전에 남긴 말 레트, 즉 쥐라는 의미처럼 들리는 수수께끼 같은 말이었다네. 아니 실은 맥커디씨가 더 많은 말을 하려고 했었지만 제임스에게 이해된 말은 레트라는 한마디 말뿐이었다네. 나는 이 사건의 돌파구를 여기에서 찾아야만 했지. 만일 제임스의 말이 사실이라면 쿠이라는 소리는 아들을 부르기 위한 것이 아니었다네. 그런데 정말 재수가 없었다고는 할까? 아니면 정말 우연이라고 할까? 브리스톨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마침 그 소리가 들렸던 것일세. 아니 그렇다면 홈즈, 맥커디 씨는 다른 인물에게 이제 알겠네. 그 소리는 오후 3시에 보스컴 늪지에서 만나기로 미리 약속한 사람에게 한 소리로군 그래. 그러자 홈즈는 맞았어, 와트슨. 쿠이, 그 소리는 바로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투리였다네. 그것은 오스트레일리안끼리 서로 부를 때 쓰는 신호였다는 것일세. 마치 그건 야호와 같은 뜻이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맥커디 씨가 만나기로 약속한 상대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산 적이 있는 인물일 가능성이 매우 짙어진 셈일세. 그렇군. 그럼 레트 쪽은 어떤가? 그러자 홈즈는 호주머니에서 몇 겹으로 접혀있는 종이를 꺼내어 식탁 위에 펼쳐놓았다. 와트슨, 이건 오스트레일리아 빅토리아주의 지도일세. 그리고는 손으로 지도의 한 부분을 가리더니 자, 이곳에 뭐라고 쓰였는지 한번 읽어보게나 하고 재촉하였다. 어디 볼까? 그래, 레트. 맞아, 틀림없는 레트로군. 그러자 홈즈는 그럼 이건 뭔가? 하고 홈즈는 지도 위에 앉았던 자신의 손을 치웠다. 그러자 손에 가려 보이지 않았던 지명이 완전히 드러났던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큰 소리로 읽었다. 벨라레트. 맞았어. 벨라레트가 맥커디씨의 마지막 말이었다네. 그런데 아들에게는 애석하게도 레트만 들린 거였다네. 벨라레트는 오스트레일리아의 빅토리아주에 있는 도시였지. 게다가 금광으로 커진 도시였단 말일세. 즉 다시 말해서 피해자는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가해자의 이름을 말하려고 했던 거였다네. 그런데 이름부터 말했으면 좋았을 것을 말이지. 벨라레트의 누구라고 말하려다가 그만 숨이 끊어지고 만 것일세. 그렇겠군. 정말 훌륭해. 멋진 추릴세 홈즈. 나는 나도 모르게 소리쳤다. 자네 말처럼 그렇게 훌륭할 정도는 아니야. 아무튼 이 지도 덕분에 수사의 범위를 훨씬 좁힐 수가 있었지. 가해자는 회색의 웃옷을 가지고 있으며
벨라레트의 금광에 관계가 있는, 즉 오스트레일리아인이거나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돌아온 사람이 되는 셈일세. 정말 그렇겠군. 그리고 범행이 일어난 보스콤 늪지로 가자면 해절리 농장을 지나거나 터너시의 농장에서 바로 가거나 이런 두 길 중에 하나밖에 없단 말일세. 게다가 양쪽 다 사유지란 말이지. 따라서 우리 같은 여행자가 그곳에 들어갔다고는 정말로 생각할 수가 없다네. 자네 말을 듣고 보니 정말 그렇겠군. 그런데 참 홈즈, 아까 자네는 레스트레이드 경감에게 범인의 특징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건 도대체 어떻게 알아낸 것인가? 그러자 홈즈는 그렇다면 먼저 키부터 시작할까? 홈즈, 그 정도는 나도 알고 있다네. 발걸음의 너비가 넓으니까 다리가 긴, 즉 키가 큰 사나이라고 주장할 게 아닌가. 사냥용 구두를 신고 있다는 것도 그 발자국을 조사해보면 짐작할 수 있겠지. 그러나 내가 알 수 없는 것은 말일세. 자네가 어떻게 오른쪽 발이 부자유스럽다는 걸 알아냈는가 하는 것이란 말일세. 하하, 와트슨. 그건 오른쪽 발자국이 왼쪽에 비해서 한결같이 뚜렷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네. 따라서 걸을 때 왼발에만 무게가 걸린다는 얘기지. 즉 오른발이 매우 부자유스러운 거라고 할 수 있다네. 오, 정말 그렇겠군. 그렇다면 왼손잡이란 건 자네가 어떻게 알아냈나? 그것 말일세. 지방신문에 나와 있었지만 맥커디 씨의 상처는 뒷머리 왼쪽에 있었지. 만일 오른손잡이가 그 자리를 때렸다면 힘이 조금밖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마 치명상은 되지 못했을 게야. 그리고 가해자는 맥커디 씨 부자가 정신없이 서로 말다툼을 하고 있는 동안 너도 밤나무 뒤에 조용히 서 있었던 것일세. 아마 범인은 기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그랬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그는 결정적으로 그곳에서 자신의 여송연을 피우고 있었다네. 나는 그래서 너도 밤나무 뒤에 떨어진 젤을 찾아보고 한눈에 그 여송연이 인도산이란 걸 알아냈지. 정말 홈즈 자네니까 그런 젤만으로도 충분히 알아냈을 걸세. 아무튼 자네는 파이프 담배나 여송연 그리고 관련 그런 40가지가 넘는 담배째에 대해서 정말이지 자세한 논문을 썼을 정도니 말이야. 와트슨, 꼭 그렇지만은 않다네. 쟤만으로는 모두 알아내기엔 좀 모자라지. 그래서 난 다시 주위를 자세히 둘러보았더니 피우다 버린 꽁초가 이끼 사이에 떨어져 있는 걸 발견했네. 역시 생각한 대로 인도산 고급품이었어. 그럼 자네가 홀더를 사용하고 있었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었나? 그건 말일세, 와트슨. 잘라낸 여송연 자리에 입으로 문 자국이 없었다는 걸세. 그건 바로 홀더로 피었기 때문이지. 끝은 이빨로 물어서 잘라낸 게 아니라 칼날을 사용한 흔적이 있었고 말일세. 게다가 그 잘라낸 자리가 깨끗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잘 들지도 않는 칼을 사용했으리라고 나는 생각했다네. 그렇군. 정말이지 자네는 거기까지 알면서 왜 그렇게 아직까지 고민하고 있는 건가? 한시라도 빨리 가엾은 청년을 교수대에서 구해주지 않고 말이지. 그러자 홈즈는 와트슨, 그것 말일세. 정말이지 한 젊은 목숨을 구하는 대신 다른 한 사람을 비탄의 구렁텅이로 떨어뜨려야 한다는 걸 생각해야만 한다네. 그래서 난 지금 몹시 망설이고 있다네. 하지만 터너 양은 하고 내가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때 보이가 문을 열고 소리쳤다. 홈즈 씨, 와트슨 씨, 존 터너 씨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들어온 사람은 매우 특징이 있는 인물이었다. 오른발을 끌듯이 걷는 걸음걸이에 등이 굽은 것 같은 모습은 아무래도 노인이란 느낌이 들었지만 이목구비가 뚜렷한 얼굴,
그리고 뼈대가 드러난 큰 손발 따위가 남다른 의지와 체력을 지니고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 그러나 그의 안색은 창백했고 입술이나 코 언저리에는 검버섯이 나 있었다. 홈즈는 부드러운 태도로 그를 맞이하였다. 어서 앉으시죠. 제가 보낸 편지를 받고 찾아오셨지요? 그러자 예, 그렇소. 경비원 모으라니 제게 가져다 주더군요.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 만나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만. 맞습니다. 내가 만일 댁으로 찾아가면 금세 소문이 퍼질 것 같아 그랬습니다. 그래, 용건이란 뭡니까? 이러한 질문과 함께 홈즈를 쳐다보고 있는 터너의 눈에는 이미 절망의 빛이 서려 있었다. 나는 당신과 맥커디 씨에 대한 것을 이제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 순간 터너 씨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가리더니 쉰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홈즈 씨, 이것만은 정말 알아주시오. 나는 제임스를 범인으로 몰 생각은 정말이지 주어도 없었소. 만일 그 청년이 유죄 선고를 받는다면 그 길로 자수하러 갈 생각이었다오. 저도 그러시리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마침내 울음을 터뜨렸다. 내 귀여운 딸만 없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자수하고 싶습니다. 만일 내가 범인이란 것을 한다면 딸은 정말이지 충격을 받은 나머지 미쳐버릴 것이라오. 그러자 홈즈는 터너 씨, 따님에게 이제 더 이상 충격을 주지 않아도 될지 모릅니다. 그러자 터너 씨는 몹시 놀라며 아니, 뭐라고요? 저는 법을 지키는 파수꾼이 아닙니다. 또 제가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도 터너 양이 저를 믿고 후원자가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임스 청년을 이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홈즈 씨, 당신의 처사에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사실 나는 현재 악화된 당뇨병으로 정말이지 고생하고 있소이다. 주치의 말로는 앞으로 한 달, 아마 그마저도 넘기기 어려울 만큼 위태롭다는 것이었소. 하지만 나는 염치없게도 저 차가운 감옥에서 정말이지 죽기가 싫었소.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내 방 침대 위에서 그저 숨을 거두고 싶었을 따름이었소. 그러자 홈즈는 잠자코 일어나 책상 앞에 가서 앉았다. 그리고는 펜을 들었다. 그럼 터너 씨, 이 자리에서 명확한 진상을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 말에 단 한마디도 빠뜨리지 않고 이곳에 적어놓은 다음 당신의 서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와트슨 박사가 바로 증인이 될 것입니다. 저의 고백서인 셈이군요. 그렇습니다. 아마 2개월 후에 제임스 청년의 두 번째 재판이 열릴 겁니다. 저는 변호사를 도와 무죄로 몰고 갈 작정입니다만 혹시 잘못되어 사형 판결이 내려질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럴 경우 판결 직전에 당신이 고백한 이 고백서를 제출해 제임스를 구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홈즈 씨, 정말이지 고맙소. 이제서야 정말이지 안심이 되는구려. 하지만 나는 다음 재판까지 아마도 살아있지 못할게요. 그렇게 되면 딸의 슬픔을 이 눈으로 직접 보지 않아도 되겠구려. 그렇다면 이제 당신에게 모든 걸 고백하겠소. 오랜 세월에 걸쳐 일어난 일이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데는 아마 잠깐이면 끝날 것이요. 그리고 터너 씨는 헛기침을 한번 하더니 이야기를 시작했다. 죽은 맥커디는
인간의 탈을 쓴 악마였소. 정말 지독한 녀석이었다오. 나는 그에게 무려 20년 동안이나 괴롭힘을 당해왔었소. 그러면 내가 어째서 그 악마 같은 자에게 덜미를 제대로 잡혔는지 그것부터 이야기하기로 해야겠구려. 그리고 다음은 터너 씨가 들려준 이야기이다. 1860년대 초 무렵 오스트레일리아의 금광이 가장 번성하고 있을 무렵의 일이었다. 그때 터너 씨는 혈기왕성한 젊은이였다. 친구를 선택할 만한 눈도 여유도 없이 그저 그는 어느 사이엔가 무리 안의 무리에 휩쓸리고 말았다. 젊은 혈기에 한몫 잡아보려고 시작한 사업에도 실패하자 끝내는 노상 강도로까지 떨어져 버렸던 것이다. 이때 한패거리가 된 자는 6명으로 하나같이 각자 말을 매우 잘 탔었다. 그들은 목장을 습격하거나 금강으로 가는 마차를 도중에서 터는 등 강도짓을 하면서 그날그날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었다. 벨라레트의 블랙잭이라는 이름이 터너의 통칭으로 되어 있었고 그것은 온 빅토리아주에 이름을 떨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도 그곳에서는 그 이름이 유명할 정도였다. 어느 날 터너는 유력한 정보를 얻게 되었다. 벨라레트의 금광에서 금괴를 싣고 멜버른으로 가는 수송대가 호의도 없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들의 소굴 근처를 지나간다는 것이었다. 고양이가 생선을 노리듯 터너 일당은 잠복하고 있다가 수송대를 습격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게 만만치가 않게 흘러갔다. 이윽고 치열한 총격전이 벌어졌고 터너 일당은 워낙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었기 때문에 3명이 죽기는 했으나 마침내 상대방을 모두 쏘아 죽였던 것이었다. 터너는 금괴를 실은 포장마차의 마부 속으로 다가가 마부의 머리에 총구를 들이댔다. 바로 그때 그 마부가 다름 아닌 맥커디였던 것이었다. 터너는 나중에 가서 그때 그 자를 죽이지 않았던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지만 당시에 무엇에 홀린 듯이 그를 살려주고 말았던 것이다. 그가 단지 살려달라고 애원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터너의 인상을 외워두려고나 한 듯이 차가운 눈초리로 그를 뚫어지게 쳐다보자 왜 그런지 모르게 그에게 방아쇠를 당길 수가 없었던 것이었다. 그리하여 터너 일당 중 살아남은 3사람은 그 금괴를 가지고 도망을 쳤고 그리고 돈으로 바꾸었다. 이제 그들에겐 재산이 크게 생겼으므로 더 이상 강도질은 할 필요가 없게 되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영국으로 돌아가 서로 영원히 만나지 않기로 약속하고 제각기 헤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터너는 지금 살고 있는 보스콩 계곡에다 그 돈으로 넓은 토지를 사서는 정착했던 것이었다. 그리고 그는 결혼도 했다. 하지만 아내는 몇 년 뒤 열병으로 죽고 말았지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예쁘고 예쁜 딸 앨리스를 남겨주고 갔다. 터너는 앨리스야말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올바르고 깨끗한 길로 다시 인도해 주기 위해 보내주신 천사라고 믿게 되었다. 앨리스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숲속으로 난 오솔길을 걸을 때 터너는 지난날의 죄를 참회하면서 아기자기한 행복감에 젖었다. 그런데 그 행복은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만 것이었다. 어느 날 터너는 증권 매매 관계로 런던으로 갔다. 그런데 리전트 거리에서 거지보다 못한 몰골로 아이를 하나 데리고 있는 사나이와 딱 하고 마주쳤던 것이었다. 그 사나이가 바로 그때 마부 맥커디였던 것이었다.
순간 맥커디는 터너의 팔을 붙잡으며 말했다. 오랜만이군 블랙잭. 신수가 훤하군 그래. 아마 그때 금괴를 팔아 큰 사업이라도 한 모양이지? 나하고 아들 녀석을 보살펴주는 일쯤이야 아마 어렵지 않겠군.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저길 봐. 저 경관에게 말 한마디만 하면 자넨 끝이야. 오스트레일리아와는 달리 여긴 법이 있는 나라니까 말이야. 그러한 그의 협박에 터너는 딸이 생각났고 할 수 없이 맥커디와 아들 제임스를 데리고 보스콘 계곡으로 돌아오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부터 맥커디의 뻔뻔스러운 행동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 먼저 터너의 땅 가운데서도 가장 좋은 곳을 골라 자기 마음대로 공짜로 살게 되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었고 밤낮으로 찾아와서 안녕한가 블랙잭 하고 놀려댔던 것이었다. 그리고 앨리스가 커감에 따라 그의 횡포는 더욱더 심해졌다. 터너 자신의 일이 경찰에서 알게 되는 것보다 자신의 딸인 앨리스가 자신의 그 어두운 과거를 알게 될까 터너 자신이 더 두려워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다. 맥커디는 터너를 찾아와서 앨리스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을 테다 하고 매일같이 협박해대며 계속해서 돈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터너는 어쩔 수 없이 달라는 대로 줄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서 맛을 들인 맥커디는 마침내 터너가 도저히 들어줄 수 없는 것까지 요구해왔던 것이다. 그것은 바로 앨리스를 며느리로 달라는 것이었다. 맥커디는 터너가 당뇨병 때문에 얼마 살지 못할 것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제임스를 앨리스와 결혼시키기만 한다면 터너가 죽은 후에 그 재산이 모두 제임스에게 넘어오게 되므로 자신이 그 덕을 보려고 생각한 것이었다. 사실 터너는 맥커디는 싫었지만 그의 아들 제임스가 싫지는 않았다. 악마 같은 녀석이 어떻게 저런 훌륭한 아들을 두었을까 하고 생각할 정도였던 것이었다. 그러나 악마의 핏줄이라는 사실 한 가지만으로도 정말이지 구역질이 났던 것이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것만은 안 돼 하고 강경하게 반대했다. 그러자 맥커디는 험악한 얼굴로 그를 계속해서 협박을 했으나 터너는 절대 그 협박에게만은 굴할 수가 없었다. 그러던 어느 날 맥커디가 할 이야기가 있다고 그날 오후 3시에 보스컴 늪가에서 둘이서만 만나자고 제안을 하자 터너는 선뜻 승낙을 하였다. 터너는 일찌감치 집을 나섰지만 약속 시간보다 조금 늦었다. 그때 숲속에서 쿠이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래서 서둘러 늪가에 가보니 단 둘이서만 만나자는 약속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맥커디는 자신의 아들을 함께 데리고 나와 있었던 것이었다. 터너는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런데 가만히 동정을 살펴보니 두 부자의 모습이 아무래도 이상했다. 터너는 재빨리 너도 밤나무 뒤에 숨어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던 것이다. 그들은 서로 큰 소리로 다투고 있었으므로 그 내용이 매우 잘 들렸다. 제임스, 터너의 딸을 아내로 맞이해라. 그러한 맥커디의 강경한 말소리에 이어 아버지, 저는 그녀와 절대 결혼할 수가 없어요. 하고 딱 잘라 말하는 제임스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터너의 가슴은 치밀어 오르는 분노로 터질 것만 같았다. 아니 저놈들이 내 귀여운 딸을 어디에 내놓아도 부끄럽지 않을 내 딸을 마치 싸구려 물건 취급처럼 말하고 있다니. 정말이지
앨리스의 기분이나 의사는 전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기들끼리 잘도 떠들어대고 있군 그래. 터너는 이때 맥커디를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는 결심을 이미 굳히게 된 것이었다. 그래, 난 이제 곧 죽을 몸이야. 저 악마를 지금 쓰러뜨려서 앞으로 2번 다시 혀를 눌리지 못하게 한다면 앨리스는 언제까지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야. 그렇게 터너는 옆에 있는 적당한 크기의 돌멩이를 주워들고 왼손으로 꽉 쥐었다. 그리고 얼마 뒤 마침 제임스는 해절리 농장 쪽으로 다시 돌아가는 듯 보였다. 때는 지금이다. 터너는 나무 뒤에서 뛰어나가 악마처럼 끈질기게 자신을 괴롭히던 맥커디의 뒤통수에 한 맺힌 원한에 찬 일격을 가했다. 으아! 그렇게 처절한 비명을 지르며 맥커디는 쓰러지고 말았다. 그리고 터너는 다시 한번 때렸다. 그때 제임스가 비명 소리에 놀라 급히 되돌아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그러자 터너는 재빨리 숲속으로 몸을 숨겼다. 그런데 너무 당황한 나머지 그만 자신의 웃옷을 현장에 떨어뜨리고 왔던 것이었다. 다시 그곳을 가보니 다행히도 제임스는 등을 돌린 채 쓰러진 아버지를 살피고 있었다. 그래서 터너는 위험을 무릅쓰고 자신의 옷을 몰래 집어왔던 것이었다. 이러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고백하고는 홈즈 씨, 이것이 이 사건의 전부입니다. 하고 말한 후에 터너 씨는 고백서에 자신의 또렷한 글씨로 사인을 했다. 그리고 홈즈에게 물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터너 씨, 저는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겁니다. 그 까닭은 당신의 병이 현재 위중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리 멀지 않은 장래에 어리석은 인간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겠죠. 아까도 말했지만 이 고백서는 최악의 경우에만 사용할 것입니다. 하지만 아마 사용할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만. 그러자 터너 씨는 몹시 몸둘 바를 몰라하며 오, 홈즈 씨, 당신은 언뜻 보면 정말 차가운 것만 같은데 사실은 정말이지 마음씨가 몹시도 따뜻한 분이군요. 이제 당신 덕분에 나는 안심하고 눈을 감을 수가 있겠습니다. 언젠가 당신들도 천국으로 떠날 때가 오겠지만 그때 이 어리석은 나에게 베푼 친절을 기억하신다면 분명히 마음이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그렇게 말을 마친 늙은 블랙잭은 몇 번이나 쓰러질 듯이 비틀거리면서 그 방을 나갔다. 그러자 오랫동안 심각한 얼굴로 묵묵히 앉아있던 홈즈가 입을 열었다. 아, 어째서 운명이란 것은 이리도 불쌍하고 무력한 인간을 이렇게까지 못살게 구는 걸까? 지금 그 노인의 이야기를 듣고 있을 때 내게에는 소리 없는 경고가 들어왔다네. 셜록 홈즈여, 너의 얇은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하나님의 가호가 없다면 그대도 이렇게 될지니라. 라고 말일세. 하는 홈즈의 독백과 같은 말과 함께 그렇게 긴 하루는 저물어가고 있었다. 이후 제임스 맥커디는 2개월 뒤에 열린 재판에서 결국 무죄를 선고받게 되었다. 그것은 바로 홈즈가 배후에서 변호사에게 그에 관한 상세한 자료를 제공해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터너 노인은 우리들을 만난 지 7개월 만에 이 세상을 결국 떠나고 말았다. 게다가 부친들의 강요가 이제 없어졌기 때문에
제임스와 앨리스는 오히려 서로 사이가 좋아지게 되었다. 물론 두 사람 모두 각자 자기 아버지의 어두웠던 지나간 반평생은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만일 그 둘이 결혼한다면 어쩌면 멋진 가정을 이루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다. 이것으로 오랜 과거로부터 이어진 어두운 과거의 두 사람에 대한 최후와 새로운 희망의 씨앗이 싹트고 있는 보스콩 계곡에 대한 나의 미스터리한 기록일지를 마치도록 하겠다.